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종합토론을 시작할 텐데요. 종합토론 사회는요, 우리 이순태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이순태 부원장님께서는 한국공법학회 감사, 한국지방자치법학회 감사, 국회 입법지원위원을 역임하셨고요. 현재는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님으로 재직 중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원장님께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 이순태입니다. 네. 앞에 이제 1세션부터 계속 세션이 이어졌는데 이번 종합토론 세션은 아마 지금까지 발표됐던 세션에 대한 느낌이라든지 감상 포함해서 법제연구원이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를 논의한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끊임없는 그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 그리고 내부 관계자와 외부인들 간의 끊임없는 그 대화를 통해서 법제연구원이 끊임없는 동적 균형을 찾아가는 그러한 핵심적 자리가 오늘 이 종합토론 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토론에 임해주신 토론자분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대학교 명예교수인 이종영 교수님을 소개해 올립니다. 교수님께서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정기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계십니다. 다음 정재황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수님은 국회 국민미래개헌자문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계시고 주요 경력으로는 세계헌법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다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강숙 서울신문 대기자님이십니다. 대기자님께서는 감사원 국민감사청구위원, 영화진흥위원회 비상임이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비상임이사를 역임하셨습니다. 다음 최향석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장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법제처 법령해석국장, 법제처 법제정책국 국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다음 김수진 인천대학교 교수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수진 교수님께서는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부연구원으로 재직하셨고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을 역임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윤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상윤 선임연구위원께서는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본부장을 역임하셨고 한국비공법학회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토론자 소개는 이렇게 마쳤고요. 순서에 따라서 이종영 명예교수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조금 일정이 있으셔서 토론을 하시고 아마 자리를 이색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10분으로 되어 있는데 10분으로 하면 너무 또 길어질 수 있어가지고 한 2분 정도만 세이브해 주시면 모든 토론자분들 감사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종렬입니다. 저는 이제 첫 직장을 사실상 법제연구원에 왔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첫 해는 거의 대부분 다 그 당시에는 그냥 법제연구원은 조금 있다가 스쳐가는 자리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한 4년을 근무를 하면서 아주 절감하게 생각한 것이 내가 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박사학위를 받은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사실상 법제연구원에서 그 당시 배웠습니다. 그것도 특히 이제 동료들로부터 그다음에 실제 법과 관련된 실무를 경험하면서 그것이 여러 가지 이제 장래 그다음에 제가 교수 생활을 하면서까지 여러 가지 한 것에 대한 가장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이력서를 쓸 때 이것저것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다 이력서 쓸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꼭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랑스럽게 항상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제가 나가고 나서 법제연구원은 지속적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국책연구원 중에서
상당히 많은 그 효율성이 있는 기관으로 충분히 자리매김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이제 법제연구원이 제가 볼 때는 기여를 했다라고 하는 분야는 사실상 우리나라 법치국가의 그 엄청스러운 그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기존의 법학 분야가 교수 중심으로서 거의 대부분 다 판례에 의존해 있어서 법학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세상 법치국가는 우리가 법의 지배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지배를 하는 그 법률 자체가 더 이상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고 상식적이지 못하고 이렇게 한 법의 지배는 그것은 법의 폭력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법치국가를 조금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법률 자체가 잘 만들어져야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입법 과정에서부터 충분하게 우리가 개혁하지 않으면은 법치국가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 분야를 법제연구원은 상당히 많은 기여를 했다. 입법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보다 더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를 하고 또 이제 보다 명확하게 하고 다양한 대안을 찾아서 입법의 법률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제 법제연구원의 가장 큰 업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런 법치국가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한번 정립된다라고 해가지고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마 이 법치국가를 조금 더 발전시키고 선진화시키는 데는 법제연구원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제 지금 어떻게 법제연구원이 계속 이대로 존속할 것인가 이게 제가 오늘 토론을 하고 오면서 이걸 법제연구원에 과연 존속할 수 있을까? 30년 해고인데 100년 후에까지 존속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 고민을 조금 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가 이제 AI의 등장입니다. AI 등장. 이제 기존 AI 등장 자체는 우리가 법률 연구의 대상, 법학 연구의 대상으로서 AI도 있지만은 오히려 이 AI 자체는 모든 연구의 틀을 하나를 바꾸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법제연구원이 많은 보고서를 내지만은 그 보고서를 법제연구원 박사들이 한껏 1년 동안 쓰는 발간하는 그 보고서를 AI에 의존하면은 제가 생각에는 하루 만에도 충분하게 다 쓸 수 있고 더 풍부하게도 쓰고 또 더 많은 지식도 충분히 제공합니다. 저도 여러 가지 AI를 한번 써보지만은 물으면은 저도 이 책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이 책을 더 이상 쓸 필요성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제 제가 참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책도 쓰고 논문도 쓰는데 이미 물으면은 AI가 답을 더 잘해줘요, 이게. 법제 연구도 아마 법제연구원에서 연구하시는 분들도 그런 고민에 아마 빠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있을 때 새로운 시대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나오는 여러 분야는 우리가 인터넷 시대에 있어 가지고는 인터넷이 우리 연구의 대상이었고 또 이제 융합 시대에서는 융합이 대상이었고 기후 변화 시대에는 기후 변화 그 자체가 연구의 대상으로서 보고서를 쓸 수 있는 하나의 거리가 되었지만은 지금 AI 시대는 그렇지 않고 이것이 오히려 연구를 AI가 다 해준다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어떻게 법제연구원은 존속할 수 있을까? 앞으로 이제 연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감히 죄송스럽게 방안을 제시한다라고 하면 AI가 지금 다행스럽게 챗GPT뿐만 아니라 제미나이를 비롯해서 수없이 많은 챗GPT가 나오니까 동일한 분야에 대해서 챗GPT로부터 보고서를 쓰고 각자 도출한 것에 대해서 그 연구원들 간에 충분한 쟁점 사항에 대한 검토를 하고 논의를 해서 다시 이제 AI한테 다시 물어가지고 보고서를 내고 검토를 해야 아마 좋은 보고서가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제연구원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하고 발전해야 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이렇게 잘 순응하지 못하게 되면은 또 낙후되고 법제연구원뿐만 아니라 국책연구원은 국가로부터의 신뢰, 국민으로부터의 신뢰, 사회로부터의 신뢰를 가지고 먹고 사는 기관입니다. 이것은 이제 연구원들이 내놓는 보고서, 대안 또는 안 그러면은 고객이다라고 하는 정부에 대한 신뢰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발전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AI에 대한 AI 이 환경 변화에 대해서 법제연구를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잘 유념해서 향후 연구 방법론이라든지 연구 수행에 있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정재환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예. 먼저 35주년이 돼서 이렇게 기념하게 돼서 저도 축하드리고요. 또 개인적으로도 영광입니다. 이렇게 토론에 임할 수 있었어요. 그 영예스러운 정말 우리 법제연구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발제문을 좀 토론문을 121페이지부터 좀 제가 많이 썼네요. 생각보다. 그만큼 법제연구원하고 맺었던 인연이 깊은가 봅니다. 그래서 간단히 몇 줄 요약을 하기도 하고 읽기도 하겠습니다. 저는 감회가 남다른 게 이게 2002년인가 우리 말하자면 그때는 양재동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인연을 맺기 시작하고 연구자문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보면 저는 학교에 있으면서 법제연구원에서 자료를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났고요. 그래서 학교보다도 더 공부하기가 좋은 곳이다. 그리고 사실은 학자들 물론이고 교수들의 산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제연구원에서 많이 학교로도 오셨고 그래서 실무하고 관련해서 서로 간의 교류가 많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22페이지에 제가 개인적으로 법제연구원하고 인연은 2002년부터지만 여러 가지 지필이라든지 또는 보고서 또 거기에 대한 코멘트 이런 일을 하면서 얼마 전에는 제가 국회 개헌자문위원회 위원장 일을 맡고 있다고 해서 입법정책 포럼에서 미래 세대와 헌법이라는 제목으로 또 발제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제가 그 기회에 많은 것을 배웠고 또 국회에서 피드백도 된 거 아닌가 생각이 이야기는 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도움이 컸습니다. 그 풍부한 연구는 뭐 제가 말씀드린 게 오히려 외람되죠. 그래서 저는 크게 생각을 해봤는데 행정법제 개혁, 자치입법 개혁, 경제법제 개혁 이런 게 있었고 또 특히 우리 사회법제, 통일법제에 아주 중요한 성과를 내준 거 아니냐. 요즘 AI 이야기가 나오고 하지만 기후 문제가 나오기 하지만 그 전에부터도 줄곧 그래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기후 변화 ESG 법제 연구 사업 이렇게 쭉 저는 이게 다 정말로 망라한 중요한 과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글로벌 리더로서의 자리매김을 확고히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아까 전에 알린 이야기를 많이들 하셨는데 저 개인적으로 잊을 수 없는 소회가 바로 2018년 세계헌법대회를 할 때 바로 우리 이 법제연구원이 한 그 세션이라 할까요? 워크숍 하나를 통째로 다 했는데 바로 그게 지방자치 세션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방자치법의 석학들은 다 모셔다가 내노라 하실 분들은 다 오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래서 아주 성황리에 잘 끝났고 지금도 세계헌법학회 멤버들은 그날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GIIP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세계대회 끝나면 그것으로 헤어지면 많이 섭섭할 것 같고 우리 국가 예산이나 또 법제연구원에서도 한 워크숍을 맡았으니까 적지 않은 재정 투자도 있었다고 생각이 돼서 제안하기를 가능하면 글로벌 사우스 그러니까 요즘은 뭐 이 개발도상국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이 동남아 지역에 그런 나라들이 많고 남쪽 지역이 많다고 해서 그런 건지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글로벌 사우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나라들의 젊은 학자들을 한국에 한 주 정도 더 머물게 하고 우리 법이나 또 우리 헌법에 대해서뿐만 아니고 우리 공법 법제 일반 법제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그리고 헌법재판소 시찰 등을 하는 기회를 가졌는데
지금도 그분들이 기억하시고 못 잊어하는 게 바로 세종 특별자치시에 있는 우리 연구원 이 방문을 해가지고 거기 연구원 앞에 간판이 아까 전에 사진에 나왔는데 그 앞에서 사진 찍었고 이런 것들을 정말 자랑스레 보여주면서 그 당시에 연구 도서관도 갔고 그다음에 세계 무슨 저널입니까? 아까 전에 저널도 나왔죠. 거기에 자기가 논문을 기고해서 수록도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잊을 수가 없는 그래서 법제연구원이 그야말로 세계적인 싱크탱크라고 정말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더 높은 미래를 향한 도약인데요. 미래의 기본권을 뒷받침할 법제연구가 중요하고 AI 문제는 뭐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김재광 당년의 공법학회 회장님이 여기서 법제연구원에서 모티브를 얻으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덕분에 저도 AI를 가지고 기조 강연을 할 수 있게 돼서 그때 이전에 또 정책 리뷰인가요? 거기에서 디지털 문제로 글을 쓰기 시작했고 그래서 공부를 많이 했던 저의 연구에 상당히 많은 뭐랄까 산실이 되는 그런 법제연구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 개헌자문위원회에서 미래 세대 문제, AI 문제, 기후 문제, 저출산 문제 이런 걸 많이 다루었는데 바로 우리 한국법제연구원에서 그걸 과제를 수행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산출물이 또 우리 헌법에도 피드백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한 두 가지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에. 첫째는 124페이지에 제일 첫 문단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법률가의 역량을 좀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로 이 법률가들이 사회 진출이 많은데 우리가 작년에 좀 겪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치적 역량이 부족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인 설득과 타협과 조정하는 이런 역량도 있어야 되고 그 전에 기초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 전에 법 철학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지금 우리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 같아요. 그 법제연구원에서 법학기초교육연구센터를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얼마 전에 한국핵심역량교육학회에 이에 관련되는 논문도 하나 써드렸습니다. 그리고 인문사회 분야, 인문정신문화를 좀 더 진흥했으면 이제 우리가 자칫하다가는 AI에 끌려다닐 수 있는데 AI에 끌려가지 않고 AI를 끌어와야죠. 우리가 중심에 서고 사람이 중심이 돼야죠. 그렇게 되면 인문정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인문학의 부흥을 위한 법제를 좀 연구를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회 개헌 안에서 AI와 관련해서는 인간 중심의 인간이 끌어가는 그 AI가 결국은 학습이 돼야 되는데 인간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맺은말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우리 법학자들이 잘 쓰는 말이 있죠. 지속 가능한입니다. 한국법제연구원에 지난 35년간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데 그 지속은 바로 법제연구 발전의 지속입니다. 이는 인간, 인류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그 지속 발전을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법학계 국민들도 우리 한국법제연구원을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지원할 것을 확신합니다. 이번 35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한국법제연구원의 팀원 여러분들께도 한여름 무더위에 또 불구하고 기울여 주신 그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국법제연구원의 한영수 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연구자분들의 건승과 학운 번창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 종합 토론은 뭐 누가 대답하고 할 게 없어서 그런데요. 제가 간단하게 혹시 또 주신 말씀에 답변을 해야 될 수 있는 것도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3월달 법제연구원에서 개최된 입법정책 포럼에서 미래세대 헌법에 대한 아주 시사가 풍부한 그런 강연을 해주셔가지고 그때 참석했던 우리 법제연구원 모든 직원들 박사들이 크게 감명받았다. 공부해야 될 것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여전히 교수님 황성하게 연구하시는구나 한 생각을 하면서 후배들도 더 열심히 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감사 표시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원장님 원장 부임하시고 나서 저희들 코로나 이후에 그 외국 학자들과의 방문 프로그램 좀 중지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그 지금 장소도
방문하시는 장소도 지금 공간도 마련해 두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원장님께서 그 프로그램을 다시 재가동하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분들 소개해 주시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방문학자들 유치해서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자 합니다. 23페이지 중간에 제가 넣어놨는 거를 네, 네. 원장님이 네, 도와주셔서 말씀 감사합니다. 안 하셔가지고 제가 뭐 미리 이제 읽어보고서 약간 아부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법학 기초교육도 저희들 올해 뭐 좀 정력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도 지금 계속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법제사 연구뿐만 아니라 일반 그 시민에 대한 법교육이라든지 초등학생, 중학생에 대한 학교에 대한 늘봄 학교에 대한 지금 뭐 법학 기초에 대한 학생들 상대로 하는 아주 쉬운 강의도 지금 교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시작은 좀 미약하지만 끝이 좀 창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인문 정신문화 연구는 정말 중요한 연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해서 뭐 기술뿐만 아니라 인문에 대한 이런 법에 대해서도 열심히 저희들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저희들 더욱더 새겨서 연구하는 데 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최강숙 서울신문 대기자님께 토론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신문의 최광숙 대기자입니다. 이런 자리를 포함해서 여러 군데 가면 대기자가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묻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웨이팅 기자입니다. 그럽니다. 아직 기자가 못 돼갖고 대기하고 있다 그러는데 대기자는 뭐 잠시 설명드리면 이제 그냥 일반 기자하고 뭐 논설위원하고 사설도 쓰고 이런저런 다 하고 이제 쉽게 말해서 원로입니다. 원로 기자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그 학술대에 초대받고 굉장히 좀 고민을 했는데 그 이번 그 법제연구원이 한 35주년 됐다고 그래서 처음 놀랐거든요. 보니까 노태우 정부 때 만들어졌더라고요. 근데 제가 법제연구원하고 어떻게 인연이 됐냐 그러면 저도 인연이 깊습니다. 한 20년 됩니다. 그때 2000년도에 총리실을 출입을 했는데 총리실을 출입하면 법제처를 같이 출입하게 됩니다. 법제처를 출입하면 법제연구원이 같이 취재를 안 할 수가 없는 중요한 이제 취재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출입을 하게 됐는데 제가 뭐 실력은 없지만 제가 한번 쭉 봤습니다. 35년 동안 법제연구원이 어떤 일을 했는가 이렇게 봤더니만 제가 볼 때는 그 적절한 시기에 우리 정부가 우리나라가 필요한 또 적절한 그 내용의 주제를 갖고 연구를 했다. 그래서 법제연구의 적시성이라든가 적절성을 봤을 때 참 열심히 했다 이런 생각을 잘했다 이런 평가를 좀 내리고 싶습니다. 그러잖아도 지난해 사실 여기 앞에 계신 한영수 원장님 인터뷰를 했거든요.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법제연구 뭐 하시나 뒤져봤더니 취임하셔갖고 그 전해니까 2023년이죠. 그때 그 뭐 AI 관련된 팀도 만드시고 또 현안 대응팀도 만드시고 또 해외 법제 사례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그런 해외 법제 팀도 만드시고 그래서 뭐 원장님 워낙 뛰어나시지만 연구원이 정말 우리 정부가 우리나라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그런 것들을 잘 백업하고 있다. 잘 수행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보고 제가 그때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런 칭찬을 하려고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 또 칭찬만 하면 좀 아쉬우니까요. 조금 아쉬운 점을 굳이 찾자면 지금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연구를 잘 하셨다고 저는 평가를 하지만 조금 더 이제 기대치를 높인다면 이를테면 인구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오래된 이제 주제였지만 정부가 뒤늦게 대응한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연구를 하신다 그러면 보다 좀 선제적으로 선도형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정부가 미션을 주기 전에 미리 좀 우리가 쉽게 말하는 그 패스트 팔로가 아니라 그 퍼스트 무버로서의 어떤 연구 역량을 좀 갖고 그런 쪽에 조금 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아쉬움 같은 건 좀 있고요. 아쉬움이라기보다 그런
기대, 저희 희망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내다보는 좀 연구를 주제를 갖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같은 맥락에서 보면 그 이제 연구 주제를 이렇게 봤더니만 지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안에 대한 대응 같은 것들은 잘 하고 계신데 그러면 그와 함께 같이 또 연구하는 부분이 기초 연구더라고요. 아까 좀 전에 정지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철학 이런 거는 사실 현안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법제사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뭐 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서울법대 망국론이 나올 정도로 이 법을 한 사람들이 나라를 망치고 지금 이게 뭐 법기술자 얘기 나오고 이 법이라는 것의 그 중요한 가치가 지금 굉장히 이제 시네컬한 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더 이 법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 그렇다 그러면 앞서 말한 현안 대응과 함께 법제연구원은 좀 기초 연구, 펀더멘털이라 보통 말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비중을 갖고 원장님께서 뭐 예를 들어 뭐 몇 대 몇은 뭐 이렇게 그 현안과 기초 연구의 어떤 포션을 만약에 정하신다 그러면 저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로 지금 기초 연구를 전체적인 포션을 차지하는지를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기초 연구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 헌법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 대선 때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계속 우리나라 이제 87년 헌법 체제에 대한 이제 그 한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 법제연구원에서 지금 여기 이제 국회에서도 좀 논의를 하셨다 그러는데 법제연구원에서는 어느 정도 헌법 우리나라 그 역사 헌법 87년부터 해갖고 아니면 재헌 그때부터 해서 그 헌법에 대한 연구가 돼 있는지 이제 우리가 필요한 시점에 그 뒤늦게 대응할 것이 아니라 좀 미리미리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금 헌법 연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하는지. 그래서 항상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여기 뭐 여러 부처를 제가 이렇게 보면 항상 우리나라는 무슨 법을 만들 때 해외 사례를 많이 찾습니다. 근데 그게 보면 해외 동향을 파악해서 이리저리 이제 참고하는 건 굉장히 이제 불가피한 상황인데 사실 근본적으로 이렇게 뒤다보면 우리가 기초 연구가 안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남의 것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기초 역량을 연구 역량의 어떤 부분에서 본다면 기초적인 건 사실 좀 중요하지만 그 우선순위에 항상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실은 뭐 우리나라 노벨상이 안 나온다는 것도 우리가 기초 과학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전 법제연구원에서 언제 그 주기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의 법의식 조사를 하죠. 그거 하는데 저는 참 이 부분은 너무나 칭찬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런 연구는 정부도 못하고 학계에서도 관심 갖고 할 수 없는 그런 주제인데 이런 분야야말로 유니크하게 법제연구원이 관심 갖고 하는 거는 정말 이거는 중요한 얘기거든요. 국민들이 법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아까 제가 서울법대 망국론 얘기했다시피 이런 법의식 같은 조사를 장기적으로 프로젝트를 하는 거에 대해서 그것처럼 이 법제연구원이 그런 주제를 좀 더 발굴을 해서 현안 대응과 함께 좀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그 우리나라 글로벌 선도 이제 연구기관 이런 뭐 글로벌 연구기관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부분도 요즘에 그 보니까 원장님들이 이렇게 일정을 보면 해외에 많이 나가시더라고요. 그 인터넷 같은 데 보면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그 법제 한류 이제 바람이 불어서 법제도 수출하는 이런 상황에 왔구나. 이거 정말 우리나라의 어떤 자랑스러운 부분인데 그 한편으로는 이제 그 제가 이렇게 법제연구원을 보면 그 법제 정부에 따라 이제 수행하는 프로젝트가 달라지잖아요. 달라지는데 그 정부마다 이렇게 흐름이 좀 이렇게 뭐 색깔에 따라서 아니면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바뀔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제연구원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어떤 원칙, 아까 앞서서 말씀하신 교수님들 말씀하신 거 법치주의
이를테면 어떤 정부가 와도 어떤 주문이 와도 그 근간에 흘러야 되는 기본 원칙, 뭐 법치주의라든가 뭐 자유주의라든가 어떤 그런 측면에서 그 법제연구원 나름의 고유 어떤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을 하고 흔들리지 않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과거 정부에서 어떤 법안을 냈는데 그 법안을 보면 굉장히 황당한 법안이었어요. 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안인데 어떤 다른 부처에서는 그 법안이 경제를 발목 잡는다면 규제를 한 번에 일시에 무력화하는 그런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취지는 좋은 것 같아요. 규제를 완화해서 경제를 살리자는 취지인데 법적으로 보면 어떤 법이 기존에 있는 법을 일시에 무력화할 수 있다는 건 황당한 법이거든요. 근데 그 법을 모든 부처가 다 찬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세 장관들이 주도하니까요. 근데 이렇게 제가 기자님께 본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나중에 칼럼도 썼는데 유일하게 반대한 부처가 있었어요. 그 부처가 법제처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법제처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처인 줄 알았는데 너무 중요하다. 이 법의 관점에서 어떤 정부에서 어떤 주문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 원칙을 갖고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법인데 그 부분을 그냥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방향,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에 따라 움직이는데 법제처가 유일하게 그거를 반대해서 결국은 목소리를 냈지만 뭐 결론은 별로 뭐 여차여차 뭐 결국은 그 법이 이제 국회에까지는 갔지만 그게 뭐 폐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법제처, 법제연구원이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글로벌 연구기관 아까 제가 잠시 얘기를 했는데 궁금한 거는 이제 아까 원장님께서 해외 법제 연구 관련해서 팀도 만드셨는데 사실은 이제 연구원의 예산은 잘 모르지만 여러 가지 한계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한계가 있다 그러면 다른 조직처럼 뭐 사람을 파견하거나 상주시키거나 이런 거는 어려우니까 뭐 해외 유학생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활용한다면 해외 동향 요즘 지금 뭐 무역 질서 같은 경우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재빠르게 발빠르게 그런 해외 동향 같은 거 뭐 EU의 지금 대응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빨리 좀 파악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언론사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가 부처에서 자문도 하고 이제 그런 기회가 있는데 법제연구원에 말씀드리고 싶다면 하나 이제 연구 주제를 정할 때 이제 현안 대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는 시기적으로 편안은 아니지만 정말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문제 같은 거 이를테면 지금 불평등 문제라든가 뭐 또 지금 높은 자살률 문제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의 사회가 안고 있는 정말 풀어야 될 숙제인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법제적으로 법제 연구로 어떻게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니까 어떤 특정 현안 특정 주제를 정할 때 그냥 일반 시민의 어떤 저희 같은 언론인의 어떤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할 때 그런 어떤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꼭 궁금해하시는 게 있어가지고 그건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헌법 제정 과정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있는지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저희들이 문재인 정부 때는 헌법 개정에 있어가지고 그 제정 과정 등에 대한 자료들을 저희들 좀 축적해 놓은 게 있고 안도 만드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님께서 부임하시고 나서 조금 더 깊이 있는 헌법 연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 주셔가지고 그걸 지금 올해는 뭐 내년에 저희들 기본 과제로 선정하려다가 외부 과제 심의위원들께서 높은 점수를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채택은 안 되는데 다른 또 예산을 가지고서 원장님께서 한번 계속해서 우리 제정헌법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국회라든지 아니면 정부에서 아니면 학계에서 제안됐던 그런 헌법 개정 사항들을 좀 망라하는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그 데이터베이스로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필요할 때 그 뭐 국회라든지 정부에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자 이런 말씀 주셔가지고 그런 내용들은 준비를 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해외 그 유학생 등을 통한 법령 조사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최신 외국 법제 정보라고 하는 잡지를 내면서 그 정부 부처로부터 이 주문형 해외 법령 조사 이런 것들은 그 해외 법령 조사원을 저희들 유학생을 임명해서 원고를 좀 청탁하고 받아서 제공하는 정부 부처 제공하는 그런 사업들도 지금 해나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밖에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은 저희들이 또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참고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은 최양석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장님께 토론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여항을 많이 썼는데 오늘 발제 토론을 듣다 보니까는 다 하고 있는 거를 써놓은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준비를 했으니까 잘하고 있는 것은 더 강조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의 성과와 법제연구원의 어떤 위상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을 많이 하셨고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아마 이제 연구원 구성원들의 현실적인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좀 법제 실무적인 관점에서 보완 발전할 과제나 뭐 그런 사항들이 뭔지를 좀 몇 가지 항목별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그 법제연구원에서 하는 과제들이 그 미래의 입법 수요에 대비한 어떤 기초법학이나 뭐 그런 학술적인 연구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의 정책 수요에 대응하는 현안, 단기적인 현안 과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적절히 이제 조화를 이루어서 연구원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현안 대응 과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이원 원장님 말씀도 아까 소개를 했는데 시대 변화를 읽는다는 부분이랄지 현황에 즉흥적으로 잘 대응하는 부분은 사실 법제처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정책 현장에서의 어떤 그 정책 부서와 직접 직간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이나 기회들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각 부처가 입법하고자 하는 것들, 그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적극성 있고 실효성 있게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어떤 법제 해결사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좀 확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 방법들은 다양할 겁니다. 뭐 정책 현장에 가서 직접 경험한다거나 교류 파견 형식도 있다거나, 또는 아까 교육원 말씀도 하셨는데 교육을 강의를 하면서 또 중앙 지방 공무원들하고 소통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 현안들을 듣고 대비하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그 앞으로 좀 지금 그 법제연구원에서 좀 했으면 하는 부분은, 지금 오늘도 큰 대주제로 그 대한민국 입법 싱크탱크라는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법제연구원이 우리가 잘하면 누가 찾아오겠지 하는 생각보다는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걸 가서 좀 세일즈를 하자는 그런 생각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싱크탱크가 가장 활성화되는 미국 같은 경우에 잘 아시겠지만 거의 로비스트 수준의 정책들을 만들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세미나나 또 뭐 미디어를 통해서 공론화하고 정책 대안들을 제시를 해서 정치권이나 행정권에 이렇게 반영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제연구원도 명실상부한 그런 입법 싱크탱크로 자리매김하려면 우리 정부나 국회 어떤 입법 정책 결정자들에게 그 존재와 기능을 좀 알리고 그런 연구 성과물들이 좀 사장되지 않게 잘 알려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 그 한국법제연구원이 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연구 영역과 기능을 좀 스스로 한계짓지 말고 조금 더 도전적인 부분으로 연구 영역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까 이제 대 기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동안에 이제 법제연구원이 이거는 다른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 영역이니까 우리가 좀 자제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도 많이 가져온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번 올해 이제 연구 과제 중에 그 기초법학 교육 연구 사업인데 거기 보면은 변호사 시험 제도나 그냥 그 로스쿨 제도 이런 것을 다루더라고요. 그거는 그동안에 우리가 형사 법무 정책 연구원의 소관으로 생각을 해서 좀 안 다뤘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과감하게 다루면서 그게 이제 기초법학이나 법제사무와 연관된다면
좀 뭐 경쟁이 아니라 상호 보완, 다른 국책 연구기관과 협업과 보완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연구 영역을 넓혔으면 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이거는 이제 법제처나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잘 안 하고 있는 영역인 것 같아서 이런 좀 레드오션이라 할지 블루오션이라 잘 모르겠지만 제가 무슨 글을 쓰거나 그다음에 과제들을 검토할 때 미국의 미국 의회 조사국 CRS라고 하는데 그 리포트들을 많이 봐요. 거기 보면은 주요 법률이나 그다음에 주요 국가기관, 미국의 연방 국가기관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기게 된 배경이나 목적,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그다음에 현재 운영상의 어떤 이슈들을 다 제시를 해줘요. 그러면은 한 20-30페이지 분량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데 그것만 보면은 그 법에 대해서 다 이해가 되고 사실 논문 같은데 인용할 만큼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도 주요 법률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어딘가 제공을 해주면 우리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정부나 국회에서 입법 활동을 할 때 그걸 기초로 좀 이슈들을 좀 개발해서 개정을 작업을 해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법제연구원이 우리 현안 분석이나 현안 과제들을 대응을 해서 어떤 다양한 실무 행정법상의 문제들을 어떤 해결책들을 제시해주는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도 좋지만 저는 좀 학계나 이런 데에다가 연구 과제를 던져주는 약간 좀 이슈 메이커 역할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우리 법제처도 사실 예전에 법제지가 학술지가 되기 전에는 법제 사무하면서 이렇게 고민했던 실무상의 법리적인 쟁점들을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이렇게 제시를 해주면 교수님들이나 그다음 연구기관에서 그걸 연구 아이템으로 삼아서 좀 연구를 해나갔는데 지금 학술지로 되면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좀 아쉽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법제처하고 좀 법제연구원이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공동으로 협업을 해서 그런 부분을 좀 메꿔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아마 오늘 35주년을 기념 학술대회를 하는 이유가 아마 40년을 안 하고 35년 하는 이유가 제가 듣기로 이게 세대 교체 과정이 있다고 들어서 그랬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오늘과 같은 이런 자료집이나 이런 세미나나 학술대회 같이 기록과 전수를 통한 연구원의 좀 지속적인 유지 발전을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구원의 어떤 기관의 역사나 그다음에 성과물, 연구자 이런 것들을 계속 기록하고 후배 연구원들이 들어왔을 때 잘 전수해서 개인기가 아니라 조직 전체가 일을 잘하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그런 법제연구원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장님 내부자 같이 너무 잘하고 계셔가지고 우리 한계와 보완해야 될 부분에 대한 조목조목 내용들을 저희들이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하고 연구진들이 조금 더 이게 꼼꼼하게 한번 이 토론문을 검토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서 제가 여기서 일일이 다 답변 드리지 못할 것 같은데요. 저희들 명심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은 원래 순서는 조금 바뀌었었는데 앉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편하실 것 같아서 그러면 이상윤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께 토론의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상윤입니다. 오늘 이런 의미 깊은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오랜만에 이제 선배 원우님들 얼굴 뵙고 하니까 너무 오늘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밥도 안 주는데 이렇게 늦게까지 끝까지 지켜보고 계신 우리 직원분들께도 수고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 많으셨는데 발제와 토론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대부분 같이 하기 때문에 생략을 제가 하기로 하고 한 2가지 정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구사업 관련한 얘기부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들 중에 이제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유일한 국책 연구기관이라는 그런 얘기들이 아까 많이 나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이제 다행스럽게도
저 원장님께서 그 기초 연구로서 이제 법제사 연구를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업으로 일단 하고는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현안 대응이나 이런 데 이제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 정관 사업의 전반적인 이렇게 균형감을 조금 상실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올해부터는 조금 더 이렇게 균형감이 다시 회복된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 가지고 기분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앞으로 조금 더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미래만 보고 현안만 대응하고 하루하루 이렇게 뭐 사실은 쫓기다시피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뭔가 저희들 우리 법제연구원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 지금 존재를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조금 텅 비어 있는 느낌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그런 균형감을 다시 한 번 더 이제 35주년을 맞이해서 조금 더 한번 되새김해보고 다시 이제 뭔가 방향성을 모색해보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졌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감사와 기억이라는 그런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그 오중건 교수님께서 이제 편찬 말씀을 좀 하셨는데 지금까지 이제 요런 기념 학술대회 형태로 이렇게 행사를 주최를 하다 보니까 이제 비연구 분야의 분들, 우리 원우분들이 참여는 하고 싶은데 모실 수 있는 그런 분야도 아니고 해서 아마 부득이하게 조금 이제 참여율이 떨어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념 행사를 조금 더 이제 다각화해 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그 편찬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오 교수님께서 상당한 기여도가 있다,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행사의 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령 번역센터도 지금 이제 법령 영역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번역으로 되어서 지금까지 이제 참 우여곡절을 거쳐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초창기에는 뭐 저희들이 인력 수급이나 예산 확보 등에서 상당히 기여도가 높은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조금 더 이런 행사에서 그분들의 노고가 빛날 수 있는 그런 짧지만은 조금 임팩트 있는 자리들을 조금 만들면은 골고루 이제 35주년 기념 행사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캠이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제가 이제 세종에 내려와서 생애 최초로 이제 집을 분양을 받았습니다. 받으니까 옆에 있는 어느 박사님들이 뭐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이제 그 식빵 굽는 기계를 주더라고요. 근데 그거 상당히 비싼 거. 저는 이제 저 돈 주고는 좀 사기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분들이 그래서 식빵 잘 드시고 연구 열심히 하시라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그 기계도 주시고 밥도 사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 그다음에 퇴직하시는 분들 이렇게 따로 두세 분이 모아서 이렇게 등산 많이 하시니까 이제 등산할 때 사용하는 물품들을 이렇게 주시면서 격려해 주시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여기 계시다가 이제 대학으로 이직하시면서 이제 제 팔을 잡고 그 눈물을 글썽이는 그런 후배님들, 그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 이런 자리에서 한 번 더 이제 뭔가 기억에 다시 이제 되살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게 진정하게 이제 우리가 케미라는 그 개념들의 기초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 이제 연구나 행정 업무나 모든 우리 연구원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함에 있어서 자양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이제 오늘 기념 학술 행사 준비하는 분들 감사드리고 앞으로 화이팅 하시기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이상윤 스님연구위원께서는 올해 임금 피크 첫 해고 내년에 퇴직하십니다. 그래서 아마 40주년은 못 보실 것 같고 근처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아마 후배들한테 또 같이 이 법제연구를 키워 나오셨던 분들에 대한 그런 위로의 말씀 이런 느낌으로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김수진 인천대학교 법학부 교수님께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법제연구원에 2003년에 입사해서 2006년에 학교로 이제 옮겨가게 됐는데요. 3년 근무하고 3년 1개월 근무하고 지금 19년째 외부에서 이제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연구위원으로 제가 퇴직을 했기 때문에 그 시각이 아직까지 계속 유지되는 것 같아요. 법제연구원을 봤을 때 제가 부연구원으로 일했을 때 시각으로 계속해서 바라보는 게 제 마지막 종합토론회 세션에서 역할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 토론문에 썼는데 오늘도 계속 얘기했지만 대한민국 유일무이의 기관이다. 법제기관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원앤온리가 맞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있어서는 원앤온리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영광스러웠다라는 부분도 충분히 왜냐하면 지금 AI가 생겨서 아마 나오겠지만 원전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 똑같은 주제로 논문을 쓴다면 90년대 나왔던 보고서에 나왔던 모든 내용들이 기초가 돼서 2025년에 같은 논문에서도 그 내용이 그대로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선배 연구위원님들의 연구 성과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헌신하셨고 아까 몸을 갈아서 넣었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성실한 연구고 그것이 지금까지 지속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00년대 초반까지 법제연구원에 근무하는 연구원 저는 이제 그때 있었으니까요. 그때는 한 분 한 분이 자기가 맡은 분야의 어떤 그 부처에 대한 파트너로서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 그 부처에서 그 법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대응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하시는지 지금도 사실은 외부에 나가보면 스타 플레이어가 있는 것처럼 어느 분야에 굉장히 전문화된 그런 연구원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거는 법제연구원뿐만 아니라 뭐 국토연구원이라든가 어디라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썼던 토론문의 두 번째는 제가 없어서 2017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는 없어서 그 발표문을 보면서 와 정말 대단히 많이 노력하시고 발전해 왔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아까 원앤온리가 맞아라고 말씀드렸던 건 경쟁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저는 예전에 연구원으로서 어떤 발표 주제를 잡을 때 뭐 여성개발원 이런 거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보건사회연구원 정도 그러니까 노동이나 이런 것들 빼고는 어떤 주제든 사실은 구하기가 좀 쉬웠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법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거기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AI가 됐을 때 저희가 만드는 법제라는 부분들을 아까 백옥성 교수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걸 더 알 수도 있지만 그들이 또 법제에 관한 부분들을 더 솔루션을 더 편하게 AI를 통해서 얻을 수 있지는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1년의 기본과제 기간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까? 아까 이종훈 교수님 하루면 나오지 않아? 두세 사람이 하는 걸 검토를 하고 하면 바꾸면 되지 않아라고 얘기하셨던 부분 분명히 저희에게는 위협 요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법제처 연구 용역 사업이나 프리즘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학교에서 산학에서 연구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법제연구원 OB분들이 가셔서 연구 주제를 그러니까 연구자로서 활동하시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법제연구원보다 연구 성과가 떨어진다. 이것도 사실은 조금 개인 플레이에만 의존한다면 거기에서도 장점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해봤습니다. 그런데 연구 분야를 다른 데가 많이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줄이기보다는 밖에서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법제연구원이 아까 일반 연구 사업이라고 얘기하셔 판을 좀 크게 키우시면서 다른 연구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어쩌면 맞이로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판을 키워서 다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커다란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 제공된 부분에서 과연 법제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역할은 뭔가 뭐 어떤 재정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연구 성과를 가지고 오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어떻게 가져가지? 아까 또 손현 연구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결과에 있어서 항상 아쉽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그런 많은 보고서가 나왔을 때 최종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은 저희에게 굉장히 숙제다라는 생각을 저도 외부인으로서 해봅니다. 또 하나는 저희는 사실은 국책연구기관이라고 얘기하면 국민의 세금으로 어떤 정권이라기보다는 국민의 세금으로 받아서 일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태까지 연구가 되어 있던 부분들이 어떤 부분에 대한 연구들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 축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누군가는 그걸 잘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개인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연구를 하면 되고 뭐 새로운 연구다라고 얘기하지만 AI가 나오면 어느 정도까지 연구가 되어 있는 부분에 덧붙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래를 설계하는 대한민국 입법 싱크탱크라는 법제연구원으로서의 어떤 미래를 가지려면 법제연구원에서 발간된 보고서만큼은 품질에 있어서 당대 최고다라는 부분이 나와야지만 그리고 그것들이 쌓여야지만 저희가 또 계속해서 오래 갈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또 연구 윤리라는 측면에서도 우리가 다 지켜보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법제연구원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쓸 때 아까도 여러 번 나왔던 얘기인 것 같은데 정부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는 부분들도 있지만 저희가 사실은 사후 입법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경우의 수를 여러 가지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우의 수가 있을 때 이런 문제점도 있고 이런 문제점도 있고 이런 선택을 할 땐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어떤 부분이 보완이 될 거다라는 내용들이 만약 보고서에 들어가 준다면 나중에 어떤 정권이 어떻게 선택을 했을 때 그거를 감안하고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그래서 어떤 결과가 도출됐는지라는 어떤 평가의 근거를 저희가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연구기관으로서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9년 동안 밖에 있으면서도 항상 법제연구원에 몸 담았었다라는 거를 가장 자랑스러운 점으로 그리고 제가 그나마 실질에 있어서는 할만하다, 해볼만하다라고 자부하는 부분 중에 하나였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가주지 않으셨으면 대한민국의 법제도 이만큼이 발전되지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모두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2003년부터 2006년 근무하실 때 제가 2006년도 잠시 한 1년 못 될 정도로 같이 근무했었는데 그때 정말 열심히 연구하셨던 그 모습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 우리 박사가 한 14명에서 12명 사이였던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연구직 한 박사급이 55명 정도 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박사님 개개인별로 각 부처에 1순위 대응, 2순위 대응 이렇게 해서 잘 즉 현재도 그렇게 대응해서 업무들을 같이 정부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AI가 이제 연구에 본격적으로 활용되면서 더 연구하기 힘든 상황이 이루어졌다. 한국법제연구원은 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 나라에 새로울 것이 없다 그랬는데 사실 법제연구원에서 하는 연구들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되는 원천 소스를 공급해야 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AI 시대에 더 연구가 어려워졌다. 더욱더 독창성이 오리지널리티가 요구된다. 그런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연구원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박사님들도 열심히 자기 원천 소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이번에 저희들 곧 이제 법제연구가 35년의 그 연구 결과들을 데이터 포털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손쉽게 우리 했던 연구들이 이 벽돌을 이제 구축해서 뭐 건축물이 지어진 것처럼 했던 연구들을 다시 하지 않게 우리 지금 법제연구 데이터를 구축해서 포털이 곧 아마 하반기에 뭐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아마 같이 내부에서도 다 활용할 수 있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좀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대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합니다. 법제연구가 사실 뭐 어떤 정부에 휘둘린다보다는 오로지 그 일반 추상적인 규범을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기도 하고, 법제연구는 뼈대 있는 연구원으로서 연구를 수행해 나가고, 그 선배들이 남겨주셨던 전통들을 후배들이 이어받아서 앞으로 미래에도 그런 전통들 속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나가는 그런 연구원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게 됐습니다. 뭐 토론자들의 토론 다 들었는데 혹시 플로우에서 혹시 뭐 질문도 좋고, 혹시 원장님께서 한 말씀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면 한 말씀 듣고 대충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원장님께 마이크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하루 종일 이래 행사가 이어지는 행사라 뭐 다들 피곤하실 것 같은데, 제가 사전에 우리 부원장님께서 마무리하고 끝내시라고 마이크 주시니까, 제가 이거 아침에 개회사 하면서 오늘 채찍과 격려와 또 해안을 부탁을 드렸는데, 다행스럽게 채찍은 많이 안 맞은 것 같고요. 대신에 격려와 또 앞으로 우리 연구원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해안의 말씀을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열심히 메모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오늘 35주년인데요. 미래 35주년을 바라보면서, 먼 미래를 보면서 연구원이 더 발전하도록 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이 올해가 35주년이 됐는데 우리 청년 기본법에 보면 청년의 나이가 19세부터 34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 비하면은 우리가 이제 청년을 벗어나서 중년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기틀을 닦고 배우는 과정을 거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더욱더 국가 사회를 위해서 공헌할 나이가 되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점에서 그간에 우리 선배 원우님들께서 이루어 놓으신 걸 바탕으로 더욱더 큰 도약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른 일일이 다 말씀하신 것을 다 코멘트할 수는 없고, 이제 딱 한 가지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존경하는 정재환 교수님, 최강숙 교수님, 또 우리 이상현 박사님도 언급하신 것 같고, 그런데 이 기초법에 관한 연구는 저는 사실 이것을 좀 법제사 연구들 하자, 입법학 책도 다시 쓰자, 이런 제안을 하면서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야, 이걸 바쁜데 한가하게 그런 거를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이런 좀 비판을 받을 각오를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많은 분들께서 이것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시고, 저는 비유컨대는 우리가 이 기초법에 관한 연구라고 하는 것은 나무로 치면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봅니다. 분야라고 봅니다. 뿌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나무가 잎을 풍성하게 하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다른 파트에서 하기 어려운 기초법 분야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외부 전문가분들께서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는 걸 듣고 더욱더 분발해야 되겠다는 것도 각오도 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에 좋은 말씀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영수 원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 종합토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여러분 박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시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합토론 세션 여러분들의 또 애정어린 마음으로 함께 했습니다. 열띤 토론이기도 했습니다만 애정어린 조언과 또 격려의 말씀들을 함께 만나볼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국법제연구원의 과거를 함께 여행을 해보고 또 현재 지금 이 모습, 이 현주소를 또 살펴보고 또 미래에 대해서 함께 기대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입법 싱크탱크 35년의 회고와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오늘 한국법제연구원 개원 35주년 기념 학술대회는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중년의 나이를 맞이한 한국법제연구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여러분들 애정어린 시선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한국법제연구원 그 연구 포털 데이터가 이제 올 하반기 구축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학술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하루 종일 긴 시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도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저는 아나운서 김연증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모두 안녕히 가십시오.